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7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8월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번 주가 정말 빅 위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가 7월 FOMC 회의가 있고 여기에다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도 그랬고 미국 시장도 하락을 멈추기는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할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하락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좋게 나와야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또다시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요. 이번 한 주가 피벗의 한 주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리고 영국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한 주이기 때문인데요.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5년 만에 주가 연동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상승할 땐 따라가지 못했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는 같이 하락을 했다는 게 주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한 주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오늘 또 국내 증시 오름세로 따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지지부진할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가 나타날지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이번 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주말 사이에 올림픽이 개막을 하기도 했지만 또 위메프나 그리고 티몬과 관련해서 부진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혹시라도 수혜가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한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크게 흔들렸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변동성이 이번 주 역시나 지속될지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원에서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미국에서 테슬라와 구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해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철암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미증시 3대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모처럼의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지난달 미국 물가 지표가 또다시 예상대로 중요세를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저가 매수 심리가 증시를 지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 급등하였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1% 상승을 보이며 나흘 만에 상세를 보이는데요.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관련하여 급락하였던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들이 모두 1에서 2%대 상승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픈 AI 후속 모델 출시 소식에 알파벳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2분기에 호시적을 발표한 산업재 대표 기업인 3M이 23%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금주 글로벌 증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의 M7 종목들과 AMD, 퀄컴,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에 고전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부활 혹은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7월 FOMC를 통해 9월 금리 인하 인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 이번 주 출발이 기대됩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른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간 하락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흘 만에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 속에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증시를 떠받쳤는데요. 호시적과 밸류업 공시에 금융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하락을 주도했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주도 섹터가 힘을 잃고 있는 반면에 조선, 원상주 등이 상반기에 이어 강세를 보이며 주도주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선주의 경우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원화 약세 역시도 조선주의 유리한 발주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국내 대표주인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이며 증시 회복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은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국내 증시 기술주의 방향성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알아보고요. 투자 전략, 종목까지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이데일리 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었죠? 자,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을 두 분은 포착을 하셨을까요?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 봐야 할 이슈 먼저 실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상반기 고부가가치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역대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고수익 친환경차 전략을 통해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유연한 시장 전략 속 하반기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한 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걸 신입사업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자, 지난주에 현대차 실적도 발표했고 기아도 나왔고 현대 로템도 나왔고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 나왔는데 자, 대부분 좋았어요. 그죠? 네. 현대차 그룹의 총 매출 작년 기록한 게 432조 원인데 올해 아마 450조 원 근접하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네, 현대차 그룹 전체를 그렇죠. 합쳤을 때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들의 질주가 대단하다. 현대차와 기아 지금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으나 지금 그 전기차 캐즘 현상 속에서 현대차 기아의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전략을 세우려면 미리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걸 대비를 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다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력입니다, 그게.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그쵸.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것저것 만든다고 욕을 먹었지만 그게 지금 먹힌 거예요. 그렇죠. 수소차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여론 얼마나 안 누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수소차를 타냐 이런 얘기 많았죠. 여러분 댓글에 악플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왜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는 수소를 왜 너 혼자 하면서 혼자 하니까 세계 1등이지 이런 비아냥을 들었거든요. 네. 혼자 하니까 세계 1등이니까 그래 그것도 세계 1등이라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뭐 아예 도요타처럼 하이브리드 전문으로 가려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캐즘으로 빠지면서 점점 약간 이상해지더니 도요타가 굉장히 떠올랐죠. 그렇죠. 떠올랐다가 도요타도 지금 사실 그 리콜 사태 뭐 그게 비중이 크진 않지만
도요타의 어떤 그 이미지와 그 스크래치가 아이덴티티에 있었죠. 그쵸 기스가 나버렸죠. 아 기스 일본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는 정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북미에서도 맨날 이제 뭐가 신기록을 세웠다 나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뭐 저렇게 얘기는 좋고 뉴스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그쵸. 하는데 그 밸류업에서 제 생각에는 그 물꼬가 터진 것 같아요. 밸류업이 처음에는 조금 저걸로 현대차, 기아가 움직일 수 있겠어.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북미 매출 뭐 역대급 무슨 뭐에다가 뭔 디자인 상이란 상을 뭐 다 그쵸. 타고 있었어요. 네. 디자인상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뭐 다 탔어요. 그래서 디자인상도 다 타고 무슨 판매량도 늘고 특히 북미에서는 SUV 우리가 RV라고 불리는 그런 큰 차량들이 팔리면서 미국에서 먹히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까지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좋다. 그 퍼포먼스가. 근데 주가가 안 가다가 이제 주가가 드디어 갔습니다. 지난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다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랑 6월 말에, 기아가. 그죠? 그렇죠. 기아는 미리 돌파를 했었고 미리 한 번 돌파를 했다가 재차 그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못 뚫던 고점, 2020년도 고점이죠. 거기를 뚫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아는 2020년 고점을 미리 뚫었어요, 연초에. 뚫고 나서 거기를 재차 또 뚫었고요. 네. 현대차는 맏형이어서 조금 기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결국 거길 다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조금 다시 주저앉긴 했지만 구조대를 기다리신 분들은 일단 구조를 다 받았어요, 1차적으로. 그렇죠. 구조대를 정말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만 못 왔고 현대차, 기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섭게 떠오르는 게 현대 로템. 현대 그쵸. 로템이 진짜 무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 너무 좋았어요. 예. 현대 로템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에 잘 가서 그런데 현대 로템이 지금 뒤늦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2013년과 18년에 고점이 크게 있었는데 그걸 뚫어냈어요. 지금 2013년에 상장이 된 걸로 나오니까 12년짜리 고점을 돌파를 시켜서 그동안 전임 미답이죠. 도달하지 못했던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갈 거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요즘. 네, 현대 로템이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차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뭐 애매모호하다 이거였거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방산이면 방산, 아니면 뭐 전동차면 전동차, 철도면 철도. 전차면 전차 이렇게 한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그냥 너무 여러 가지니까 방산 쪽 힘을 못 받는다. 그쵸.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고점 돌파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도 분기 기준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돌파. 이걸 지금 사상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총 매출에 현대로템의 매출도 상당폭 기여를 한 상황이고요. 작년 2분기 대비 매출 10.9%에 영업이익은 무려 67.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현대차 그룹의 주요 회사들이나 그동안 빛을 못 보던 회사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면서 네. 현대차 그룹 전체의 매출과 전체 시총을 굉장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똘똘한 애들을 잘 골라보시면은 네. 뭐 이게 뭐 약간 뭐 테마주 이런 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안정적으로 않을까요? 가자. 그렇죠?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불법은 아니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신나게 놓으셔도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어렵죠. 거기 진짜 고수들만 모여 있어요. 진짜 초고수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묵직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요즘에 현대 들어간 것들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래서 HD, 현대, 한국조선에, 한국조선 그쵸. 아니군요. 현대차 들어간 게 하여튼 좋아요. 네.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차 들어간 것들을 지금 묶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뭐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거에 비해서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을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실적 기반 투자 좋은데요.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떤지 뭐 업종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현대차 그룹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2%가량의 하락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한 상승력을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 한 4%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 0.3%가량 상승하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53,200원대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공작기계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방산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주 중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8%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역시나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수익성이 높은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에 매출 확대가 앞으로도 더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16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이 지금 목표 주가로 좀 나오는 코멘트가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뭐 포드라던가 아니면은 GM이라던가 실적을 발표한 뒤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 대수의 감소가 현대차 그룹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도 지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산존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들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가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또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현대차 그룹주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오토에버가 워낙 좋았는데 사실 7월 한 달로 보면 현대차 기아는 또 약간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또 실적 발표하면서 현대차 그룹도 그랬지만 앞서서 고은별 앵커가 미국에서도 하반기에나 자동차 판매가 별로 안 좋을 거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걱정도 됩니다. 자동차를 고를지 현대차 그룹주 중에 뭐 보세요? 예, 현대오토에버를 현대오토에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죠. 현대차도 구조대가 왔다고 와 좋아했더니 바로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았으면은 또 바로 또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네. 2023년도 9월 달에 26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16만 원대에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애플이 지금 애플카를 접었지만 애플카 얘기 나올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애플카가 만약에 나오면 그럼 현대차 로고가 바뀌는 거예요? 애플 로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 갑론을박이 인터넷에서 벌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대세가 뭐였냐면은 애플 로고를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 기아는 두뇌를 만들지 않으니 현대차 기아는 차체를 만드는 그냥 업체로 전락할 것이다. 그냥 제조업체로 단순. 애플카라던가 무슨 구글카라던가 이런 게 나서 그 두뇌를 갖게 되는 게 그게 로고를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고나 엠블럼을 단다는 게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차는 두뇌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핵심이다. 근데 어쨌든 애플카는 지금 접었지만 그때 그런 어떤 여론들이 이 현대차 기아를 자극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오토에버를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키웠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지금 테슬라도 보세요. 반론도 많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국만 아니면은 저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중국만 아니면 중국이 없진 않잖아요. 없는 거를 가정해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이 없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국 판매량이 떨어져서 그래서 계속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올려도 픽업하기 픽업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럼 이제 캐시우드가 보는 4,000달러는 뭐냐? 그렇죠?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맨날 나와가지고 무슨 그 그래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징검다리가 있어요. 2,000달러, 그다음에 최종은 4,000달러까지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 거 유튜브에 찾아봐서 그래프가 있는데 캐시우드가 직접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2,000달러, 4,000달러를 가는 그 근거가 결국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터져야 돼요. 그게 터졌을 때 그 가격을 가는 거거든요. 뭐 캐시우드라고 뭐 그냥 아무렇게 뭐 100억 쇼핑했다고 무슨 약간 타이틀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가지만 뭐 캐시우드가 명품 쇼핑하듯이 막 아무나 사는 거겠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테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테슬라가 자기 차의 판매량이 떨어질지언정 어떤 차가 테슬라의 판매량을 대체하더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간다는 얘기죠. 구독 서비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배되는 세상이 오면은 2,000달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캐시우드는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유일한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로는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대 오토에버도 만약에 그렇게 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을 올리고 성능을 올려가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다. 기업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 판매량 이외에 현대 오토에버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가가 다시 애플이 그걸 시도하지 않겠지만 시도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대차의 엠블럼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로고가. 현대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가 건재하다면.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 솔맵이라는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솔맵이요? 예, 저는 티맵 같은 걸 쓰는데 뭐 다 틀릴 거예요. 순정 내비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 티맵이나 뭐 카카오 내비를 보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스마트폰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초로 나온 거를 우리가 SD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지도. 옛날에 정말 그냥 단순하게 무슨 테트리스 그림처럼 그냥 업데이트해야 됐던. 그렇죠. 건물이 그냥 막 선으로만 표현되고 뭐 이게 어디가 높고 지대가 높고 뭐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기다가 이제 고도, 높낮이나 곡률 그리고 제한 속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운전자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같이 입힌 게 ADAS 맵입니다. 네. 우리가 주행자 보조 시스템을 ADAS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맞는 것을 ADAS 맵이라고 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걸 3단계 계층 구조로 구성을 한 게 HD 맵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오토웨버에서 만들고 있는 솔맵은 뭐냐? SD 맵, ADAS 맵, HD 맵을 통합한 미래형 지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도가 있어야지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자율주행의 두뇌를 구축하더라도 자율주행의 두뇌와 이 맵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요 자율주행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맵 개발, 요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이고 능력치가 올라가면서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능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도 뭐 워낙 좋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자율주행의 기반의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계속 언급되고 있죠. 신일사업 위원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네, 저는 현대 모비스 보고 모비스, 있고요. 현대 부품주? 모비스 같은 경우는 네, 자동차 부품 관련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컨센서스 보면은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그래도 매출액은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수요가 둔화돼서 네. 밀려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는 올해는 이제 최대치 사상 최대치 또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이제 1분기보다 훨씬 더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좀 상당히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세론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도 현재 지금 4%대나 회복세가 나왔는데 이게 3년 만에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수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고객사 대상으로 23억 달러의 수주도 달성했고 또한 이제 하반기까지도 전장 등 고부가 가치 부품 중심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그 정부 쪽에서 위원들이 박해 방지법 지금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이 현대차 그룹주들도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에서 기아차 그다음에 다시 또 현대모비스로 가기 때문에 현재 모기업은 기아차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0.3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이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현대글로비스와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이제 박해 방지법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부수적인 방법이 이제 기아차가 보유한 지분 17%를 인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필요 자금이 한 3조 정도 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현대모비스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까지 뭐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이니까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 두 종목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셀러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11번가 롯데온 등 국내 중하위권 이커머스가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신뢰가 꺾이면서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대형 채널이 독주 체제를 굳혀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이슈 어떻게 또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도 이 티몬과 위메프발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 또 입점되어 있는 중소 영업자, 사업자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셨을 텐데, 자, 이 사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큐텐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랑 가장 이제 비슷하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성공하면은 쿠팡이고 실패하면은 머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텐 사태에 이제 가장 이제 모태가 되는 큐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커머스 1세대의 선두주자였었던 구영배 회장이 이 2009년도 경에 이베이다가 매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싱가포르로 2010년도 넘어간 다음에 세운 이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베이와 이제 처음에 조항을 했을 때 10년간은 이베이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이제 등지에 이제 큐텐 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고요. 딱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한국 시장으로 다시 진출하려고 보니까 한국에서 쿠팡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K푸드나 K 이제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네.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쿠팡 이외의 나머지 매물들을 좀 인수를 해서 인수했죠, 해외로 이제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분을 주고 대신에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라라는 식으로 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근래 들어서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시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네. 위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자금이 들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산 문제가 현금 유동성이 막히게 되면서 생기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도 현재 피해가 우려가 되는 이거 그런 미정상금액이 1조가 넘을 거다 상황이라고 이런 볼 수 있을 이야기도 것 있어요. 같고요. 네, 지금 올해 결제 추정액이 약 한 1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최소 지금 현재 카드가 결제 중단되거나 환불 중단 및 지금 현재까지만 일단 추정된 거는 1,000조 정도,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 1조까지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래 정도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죠. 수혜주도 있지만 피해를 또 받는 당연히 그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쇼핑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유통사라든지 내지는 관련 이제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특히나 여행사 쪽이 주가가 좀 빠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를 좀 직접적으로 거기에다가 보는 지금 상황이고.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도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또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은 쿠팡이랑 지금 이제 연결을 맺고 있는 거래처들 그런 이제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내지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쇼핑 플랫폼을 하고 있는 카페24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더 이제 문제시 되는 걸로 봤을 때 네. 당분간은 테마 움직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문제 관련해서 지금 티몬 쪽에서는 8월 중에 새 정산 시스템을 공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위메프 쪽에서는 대금 지급 일자를 앞당길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뭔가 대응 제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도 계속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TMF 사태와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티몬과 위마프 관련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과 관련이 있거나 네이버 쇼핑과 연동되는 기업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지금 연 7조 원 수준의 경쟁 오픈 마켓으로 지금 연 7조 원 수준의 가입자들이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전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목요일장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네이버는 전일 1.8%가량 하락했지만 직전일에는 3%가량 상승했었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면서 목요일장 마감했고 금요일 역시나 6% 이상 상승하면서 추세를 좀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플레이디는 네이버 쇼핑에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이 금요일장에 좀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CTC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동방도 물류업체로 지금 쿠팡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죠. 두 자릿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직전일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서점 책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목요일장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금요일만 보게 된다면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출회되면서 3.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좀 다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쉬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수혜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TMF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지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게 될지 아니면은 뭐 자사몰에 대한 이런 제작하거나 자사주를 몰을 만드는 거에 또 부각이 받을지 아니면 뭐 둘 다 수혜를 받을지. 네. 자, 곽유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중소형 기업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만큼 네.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들어서 종목도 결국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신 네, 거죠? 왜냐면 네이버 같은 이제 좀 대형 종목, GS 리테일 같은 기업들은 이제 대형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조정을 또 주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네이버와 같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도 좀 더 나와야지 그렇죠.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쿠팡과 간선 운송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동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이요? 동방은 사실 과거에도 물류 대란이 있었을 때마다 움직이는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물류 관련 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래에는 한번 이제 손바뀜이 나오기도 했었죠. 경북의 그 포항 영일만항 관련해서 운영사를 지금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왕골의 수혜 종목으로도 떠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쿠팡 관련된 지금 이슈가 반사이익으로 지금 현재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동방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 장에서도 장대 양봉으로 한번 마감이 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주인 만큼 부각이 받았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조금 더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만 조금 더 제가 이어서 봐드릴까 네네. 하는데요. 간단하게 네, 볼까요? 일봉 차트 함께 보시면은 6월 달까지 상승세 나왔을 때가 대왕고래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Q10 TMF 사태로 인해서 쿠팡 관련 이제 그 거래처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손바뀜이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온 모습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쌍봉이긴 한데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단 매물대가 또 5,800원 구간대 부근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물류 대란 있었을 때 최대 13,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네. 요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단 지금 현재 5,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방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이 관련 TMF 관련 종목들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신 의원님은 그러면 이 TMF 사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예스24입니다. 예스24요. 네, 그 예스24와 인터파크 도서의 그 싸움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전에 네. 왜냐하면 예스24가 상장을 한 게 2008년 5월 달입니다. 아, 예, 지금 예스24의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5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2008년 5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상장하는 요즘의 주식들을 보시면 최근에 상장한 거 시프트업 이런 거 있죠. 네. 그 회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상장 회사들은? 상장 회사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몸집을 불리죠. 그쪽 뭐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공개된 자리에 나서는 자리니까요. 후줄근하게 입으면 안 눈에 되겠죠. 띄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온갖 액세서리를 하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엄청 신경 씁니다. 특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지우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뭐 범죄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러셨어요? 결혼할 때 자꾸 속이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쵸. 자기의 과거 썼던 SNS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친구들한테 뭐 내 악플을 다 친구들 다 없애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예스24가 그때 인터파크 도서와 싸움을 벌였던 게 2008년 5월 달 그 시점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GS25랑 CU도 그랬죠. 서로가 1등이다. 네네. 그걸 계속 내세우면서 싸움을 했는데 예스24랑 이 인터파크 도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앙숙인 그 감정이 남아있고 그런 과거가 남아있을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한쪽에게 유리한 이슈가 떨어졌을 때 반대쪽의 시소가 확 올라가는 현상은 반사이 더욱더 수혜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올라갔군요. 그렇죠. 그런 앙금이 있을수록 그 기간이 더 오래됐을수록 노래 그렇기 때문에 쌓였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20년짜리 앙금이 남아있는 데이터가 남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네. 이쪽이 지금 TMF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예스24는 더욱더 강하게 튀어올 수 있는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려서 네. 수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스24 동방 오늘도 한번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타이밍 잡아서 수익을 짧게 한번 수익을 얻는 전략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리포트 첫 번째는 현대 로템을 다뤘고요. 상상인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제목에 잠깐 앉아봐도 될까요? 라고 달았는데요. 현대로템 실적이 일단 깜짝 실적을 기록했죠. 2분기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을 영업이익은 1,127억 원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로 유명하죠. K2 전차의 생산을 포함하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 상당히 이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펜스에서 나온 영업 실적인데요. 실제로 이번 분기 영업이익 1,127억 원 가운데 이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이익은 1,089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디펜스는 이익률도 높았습니다. 당초 예상인 20%를 훌쩍 넘어서 22%에서 23%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건데요. 상상인증권은 현대로템을 방산업종의 최선호주로 유지하고요. 지난 프리뷰 기간에 이어서 이번 리뷰 기간에도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6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전날 종가 대비해서 무려 31%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가장 큰 장점은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가장 임박한 파이프라인은 폴란드의 2차 계약입니다.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9월 3일에서 6일 사이로 예상하고 있고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2차 계약 물량이 수주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대수는 회사 측에서는 180대 주문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양국의 국방부 장차관 그리고 방산처장 등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K2 전차 한 대당 금액은 330억에서 370억 원입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6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폴란드 2차 계약이 지나가면 루마니아에 대한 기대감도 산재해 있습니다. 루마니아 수주는 2025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상 대수는 250대에서 300대입니다. 수주 규모는 8조 원 이상의 대규모로 예상이 되고 큰 규모의 금액임에 따라 1차 그리고 2차로 나눠질 것으로 상상인증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방산 업체들의 주가는 PB와 ROE가 이렇게 정해 관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주가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PB고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그래프가 정해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점들이 이 선 안에 찍혀 있는데 현대로템만 점이 상당히 아래쪽에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은 높은데 PB가 아직 많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평가되는 이유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 방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점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같은 수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하냐의 의문 보호가 찍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상인증권에서는 순수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이미 9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고요. 지속 가능한 수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루마니아 수주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앞으로의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판덱스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효성 TNC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네요. 하반기에는 스판덱스의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효성 TNC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섬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섬유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이 850억 원일 때 섬유 부문에서는 640억 원을 내면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무역, 기타 부문에서 나오는 업체입니다. 즉 섬유 부문의 이익이 높아지면 전체 영업이익도 함께 높아진다는 건데 2분기 14.6% 섬유 부문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인 5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시죠. 효성 TNC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판덱스의 경우에는 2분기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춘절이 끼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설날이 끼어 있으면서 판매량이 좀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저효과를 받고요. 또 2분기가 전통적인 성수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유사한 스프레드를 유지한 점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NYPET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인데요. 이쪽에서는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에 대해서 저가 공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임이 오르면서 판가를 덩달아 인상했고요. 여기에 따라 적자가 감소했다는 평가입니다. 벤치마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보면 최근에 스판덱스 업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이 점은 효성 TNC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고요. 또 하반기에는 축적 수요가 발생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의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판덱스 재고가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 놓으려는 주문이 하반기에 들어올 거다라는 전망이었고요. 또 효성 TNC는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의 생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축적 수요 발생을 견인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자, 장시작 전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체크해 보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PCE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주택 부분에서 특히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물가는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페드워치에서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80%를 전망하면서 여전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반등세가 실질적으로 투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FOMC 회의라든가 잭슨홀 미팅과 같은 매크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증시의 조정 자리에서 살펴보면 다행인 점은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가 큰 폭의 외국인들의 매도라기보다도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나줄 때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감안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삼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선별이 훨씬 더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관심 있는 섹터를 본다라면 방산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현대로템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 관련된 모멘텀과 방산 모멘텀 둘 다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를 아직도 면치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좀 기대감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특수선과 상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견조하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고가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조정 자리를 이용하셔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종목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장 출발도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7월의 마지막이고 8월을 또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또 굉장히 바쁘게 또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어떤 포지션들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이번에라도 7월에라도 금리 인하해
투자해야 한다라는 식의 언급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과연 실적과 미국에서 FOMC 회의 어떤 스탠스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최근 2주 정도 지지부진했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우리 증시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 준비해야 될까요?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장 출발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이번 주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먼저 김민수 대표님, 개장 전 탑3 어떤 내용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반도체 관련된 쪽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엔캐리와 관련된 쪽에서 엔화가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감이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담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AI와 관련된 쪽에서 투자를 좀 축소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들, 즉 트럼프 후보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인 영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관세를 올리는데 유럽은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를 하면서 어떤 장벽을 좀 올릴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압박들이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축소 그리고 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위축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빅테크 발 AI 쪽이 어떤 꺼지겠느냐라는 쪽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주의 강세입니다. 지금 조선주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적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확인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신조선가지수 올라가고 수준은 계속 되고 있는데 비용들 인건비부터 나오는 후판 가격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조건이죠. 이런 쪽의 흐름들인데 하지만 차트가 이쁘다고 따라가기에는 아무래도 단기 부담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3분기는 실적이 좀 슬로우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명절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가 좀 이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결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FOMC 회의 먼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날 또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를 통해서 달러의 움직임이 약세로 가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본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엔화의 강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최근 들어서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서 파장을 어떻게 이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모두 다 전반 쪽에서는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망을 줬는데 후반 쪽에서는 똑같이 부담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반도체와 그리고 조선 언급해 주셨고요. 이번 주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도 첫 번째로 반도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주가 조정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금요일 날 좀 형성되면서 일단 이제 단기 저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들과 이제 금융주의 움직임을 보고 그날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볼 필요 없다. 뭐 상승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른 M7 종목들의 반등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는 상황이에요.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악재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정치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호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QLC, 뭐 ESS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레거시 그 DRAM 가격도 계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HBM에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도에 HBM5 무려
레이버들을 24개까지 쌓아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매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이제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작년 말에도 이제 SK하이닉스 HBM에 대해서는 이미 솔드아웃 되었다. 이번 연도에 생산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듯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2027년까지는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지금 계속 상승할 분위기이긴 한데 정치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등락폭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등락폭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셀리드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4번이나 갔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해서 등록되었다, 허가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강합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입원자 수가 지금 25% 정도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5만 5천 명이나 지금 이제 감염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KP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금융주들입니다. 금융주의 상승세 상당히 좋았죠.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상승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우리 금융지주가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했었고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주들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반도체주의 흐름은 오늘 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금융주나 조선주 실적 기반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강한 업종들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해 주신 거 어느 정도 반영될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양시장 출발 상황 뭐 일단은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시효과상 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콤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29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한 3분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오르면서 2,740선 회복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상승하면서 798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다소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가 목요일장 9%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었고 금요일장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2%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해 줄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0.9%, 1%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반도체 대장주들 출발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캐즘 우려가 지속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뒤에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오늘 출발 0.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의 셀트리온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을 비롯해서 금융주들 전거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소폭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기업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습니다. 알테오젠 1.5%가량 상승 출발, 삼천단제약도 1.7%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LB는 보합 출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 제약은 1.5%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오늘 10만 원
이평선 터치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휴젤 역시나 소폭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7월도 이제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뭐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상황인데 이벤트나 체크해야 할 것들이 워낙 많은 시장입니다. FOMC 회의 일단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결정 어떻게 이루어질지 9월에 금리 인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7월 31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간의 신경전 어떤 주가의 흐름에 또 상반되게 나타날지 아니면 동조화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AI 관련된 지속젠 이제 고점 논란 약간의 거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언급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7% 상승하면서 2,74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7%대 81,500원까지 상승 출발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1.5%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0.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800선 일단 안착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지막까지 변동성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시장의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상승하면서 동시호가 상황보다 더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7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다시금 8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까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오늘 출발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0.8%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는 1.7%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에 9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AI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0.4%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요일장 5% 이상 상승했죠. 미국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0.6% 상승 출발했고요. 최근에 CDMO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1%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금융 지주사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주주 환원 정책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KB금이 0.2%, 신한지주가 무려 3% 가까운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1% 이상의 오름세, 하나금융지주 지금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나 2%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늘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그룹이 오는 9월에 지금 일본에 있는 도요타와 함께 미래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LG그룹주의 전반적인 본격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이슈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이 호실적과 함께 전일 두 자릿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2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을 했죠.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2.6%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상승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 1위와 3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지금 셀트리온 제약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가켄바이오가 3.8%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ADC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삼천당제약 1.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1.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게임주 펄어비스 역시나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HPSP, 이오테크닉스, 테크윈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투 역시나 0.3% 오르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업종이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2%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보통 영일만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테마성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유통 상사가 1.4%가량 상승. 아무래도 쿠팡에 대한 이슈가 오늘도 다시금 좀 유통 상사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과 미메프 관련된 이슈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관련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유통 상사 업종 1.3% 상승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제약바이오 1.3% 상승, 저 PBR 관련 기업들 그룹 지주까지 4위부터 6위권에 일제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이네요. 0.7%대까지 상승 탄력이 높아졌습니다. 수급상을 체크해보면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에서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3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47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직 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 선물 쪽의 흐름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800선 근방에서 움직임을 펼치고 공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1,385원 정도의 원달러 환율은 일단 형성되어 있는 상황. 여전히 1,380원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원달러의 환율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1%대로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과 그럼 아까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잘 봐야 된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반도체 쪽에서도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회복 쪽에 무게를 두는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수가 이제 중기 저항권에 다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탄력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 또 포지션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선물 매도가 살짝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날 현선물 매수 같이 붙어줘야 조금 더 강한 탄력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도 같이 한번 좀 챙겨봐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그밖에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은 거의 그냥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다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기가스업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유통, 금융업, 증권업, 그러니까 즉 아마 신한지주가 강하게 지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시장의 주도 모습을 오늘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의약품과 관련된 쪽에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시젠 같은 또 이제 진단 키트죠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건설 기계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쪽들은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진한데 요즘 여전히 시장에서는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섬유의복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 쪽들은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고래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말 사이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다음 달 말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언급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장관의 8월 말에 해외 투자은행 대상으로 주관사를 입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과연 투자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발 착수가 이루어질 것이다의 기대감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 상황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침에 좀 출발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대한고래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 산업을 따지지 않고 거의 대표적인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오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워낙 지금 현재 이런저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저기서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으로 또 접어들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좀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이른 감은 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대응하시는 건 좋지만, 일단 오후장까지는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수급들의 움직임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SK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지만, 대만 쪽에 투자되었던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오히려 지금 TSMC라든가 UMC라든가 미디어텍이라든가 대만 대표적인 이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서 자금들이 헤지펀드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그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움직임들도 우리 오후장까지 외국인들 수급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지 좀 보면 이번 주가 좀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될 건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될지는 좀 일단 오후장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대응보다는 좀 차분한 대응을 해나가면서 좀 수급적인 조절을 해나가면서 대응한다면 리스크 관리되고 단기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또 신규 입성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25%가량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35,000원이었는데 공모가 대비로 일단은 4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 43,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셨던 만큼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24%대 상승세 43,500원, 6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산일전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과 업종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고은배 랭크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출발한 지 한 13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대왕고래 관련 섹터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사를 선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 그리고 에니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동해 가스전 관련 기업도 오늘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왕고래와 함께 가스관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은행에 대한 검색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은행 관련
기업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관련 기대감이 은행 관련 기업들의 종목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레켄비가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데요. 후발 주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치매 학회가 개최가 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관련 바이오 기업들도 출격할 것으로 예고를 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치매 섹터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설비에 대한 섹터 검색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나 오늘 특수 변압기 제조사인 산일전기가 시장에 입성을 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는 이데일리 스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률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오브젠이 상한가에 들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셀리드가 4연상을 지속한 뒤에 오늘은 24%가량의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관련 플랫폼 특허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산일전기 오늘 시장에 입성한 변압기 관련 종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했고요. 현재 구간 22%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쿠팡과 관련된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던 KCTC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첨단 소재도 8%가량의 오름세, 신한지주가 7%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오늘 흐름 여전히 좋고요. 퀀타 매트릭스 역시나 개별 이슈 속에서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데 아이큐어도 그렇고요. 치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상승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일방과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마리화나 관련 기업이 오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수직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오성 첨단 소재 6%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영일만 관련해서 GS글로벌 4% 상승하고 있고 화성밸브도 17%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나타납니다. 삼부토건이 7%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특징주를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코스피가 1% 가까이 지금 상승 탄력 높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금 전에는 1% 넘게 상승 탄력 보이다가 지금은 0.94%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역시 눈에 띄는 건 결국에 금융주들입니다. KB금융이 2%, 신한지주가 지금 무려 8%가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1%대,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지난주에 불을 뿜고 오늘도 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 분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현대로템도 지난주에 좋은 실적 발표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뒤이어서 현대로템도 주가 더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리포트들 많이 나왔는데 오늘 현대로템이 6%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살펴봐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쪽에서 주가 강한 쪽은 한국가스공사가 강한데 그와 함께 또 연관된 종목들도 시세가 나기는 하는데 그중에 세방이라는 종목도 특이합니다. 네. 장중에는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웠다가 일단 상승폭은 줄이긴 하지만 이쪽이 이번에 선정된 그 항구가 포항 쪽이 아니라 부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당 관련된 다목적 터미널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세방의 부각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쪽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모멘텀으로 저평가가 해소가 되는지 여부들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일전기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에 좀 약간 처졌던 변압기 관련된 쪽에서 HD현대 일렉트릭이나 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반발매가 이끌어지고 있는데 오늘 강한 종목은 효성중공업이 강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6.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탄력이 떨어진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중공업 쪽은 역시나 실적이 강했는데 건설 부문이 조금 위축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또 효성이 HS 효성과 또 분리가 되면서 계열 분리와 이어가는 작업들이 또 같이 효성중공업도 인적 분할의 가능성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쪽에 대한 동향들도 계속 실적이 괜찮은 부분에 대한 섹터가 주가를 이끌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의 주가가 강합니다. 지금 오늘도 펄어비스의 주가가 2.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넥슨게임즈도 지금 현재 6%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쪽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잊혀졌지만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는 다른 것보다 신규 게임에 대한 시장 반응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쪽들을 좀 체크해보고 탄력 받는지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코멘트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상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또 더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이 좋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 넘게 93만 8천 원까지 어느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도 20만 원 돌파하면서 4.5%, 그동안에 계속 맞고 떨어졌던 20만 원 선을 셀트리온도 돌파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코스닥 시장에서 10만 원 돌파하면서 3.76%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은 또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주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딱히 특별히 시장의 어떤 흐름을 타지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약간 경기 방어주로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MO 사업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셀트리온도 좀 강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뭐 2030년까지는 뭐 품목을 지금 FDA 허가된 품목을 22개까지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제가 7월 달에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 시간대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제 장 마감 시간대에 제가 출연하면서 한 5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5번 정도 이번 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미 벌써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출이 2조 원을 뛰어넘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확실하게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가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가리지 않고 일단 좀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일단 지수가 내려가든 지수가 올라가든 상관없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에 대한 소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지금 거의 뭐 9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00만 원 터치하면은 그것도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모습 일단은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탄력 높였습니다. 1.1%대, 코스닥도 0.6%대까지 상승 포인트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훨씬 더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 오후까지 상승 탄력 조금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또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로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주 출발은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변동성 확대들, 이거는 계속 또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변화들을 보시되 그래도 추세는 강하다라는 쪽들로 연결시키면서 흔들리게 되면 이벤트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 계속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우리 시장 좀 조정받고 눌렸는데 이제 슬슬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핵심 키포인트 뭘로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금융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지금 신한지주가 지금 10%나 올라오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라든가 지금 이제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이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끌어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밸류업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오장까지 지속된다면 이번 주는 정말 매매하기에 정말 편안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랑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정치적인 노이즈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일단 실적이 그래도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를 덮는 호재가 계속해서 호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실적 뒷받침되는 업종이나 종목들 골라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 수수해받는 금융주나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한번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창출발 준비했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최근에 좀 위메프와 이 팀원 관련된 사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이것을 사태를 수습하겠다, 자금을 마련해서 수습하겠다라는 언급을 조금 전에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팀F 관련된 계속된 이슈들, 반사수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 오늘도 아마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체크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큐텐 구영배 대표가 직접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자고 오늘 잘 갈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어요? 현대 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난주 실적 워낙 또 잘 나왔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계속 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28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이익률 역시
10.3%를 기록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내력도도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배경을 살펴보자면 폴란드양 K2 전차 납품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양 K2 전차의 납품 실적이 언제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방산 부분 수출이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차 생산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수출형, 폴란드향 그 매출이 계속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컴팡세코를 통해서 폴란드의 두 번째 계약 물량이 180대 정도로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는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이익 성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루마니아양 수출 물량이 전체 규모가 250에서 300대임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역시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오늘도 상승 탄력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항선이었던 42,000원 선을 이번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목표가 잡아볼까요? 현재 갭으로 뜬 상황에서 5만 원 이상 가격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하기에는 신규로 매수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역사적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고 가격 전략 알려주신 대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현대로템 골라주셨습니다. 방산주 중에 또 실적 기반되는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투자할 수 있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지난주 빅테크 관련 기업들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빅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 힘드신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히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하고 그 뒤에도 또 오픈 AI가 서치 GPT를 내놓는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한번 더 했습니다. 간밤에도 또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선 서치 GPT가 뭐길래 이렇게 주가가 출렁였는지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서치 GPT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여기에 첨가가 되는,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챗 GPT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검색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GPT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 4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오늘 물어보신다라면 아무런 답변을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서치 GPT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오늘 파리 올림픽에서의 결과를 갖다가 물어본다든지 선거 결과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오늘 알파벳의 주가가 어땠는지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검색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화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구글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90%입니다. 이 90%가 무너지게 되면 구글의 매출에 검색 광고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네트워크 광고가 또한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매출 구조가 붕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들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 또한 서치 GPT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AI 개요라는 서비스를 미국에서 현재 출시를 한 상태예요.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아마 내년부터 2025년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뭐냐면 전통적인 검색 광고들이 차지했던 비율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AI가 답변하는 부분이 많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 밑에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또한 링크를 보통 클릭을 해야 되는데 답변만 AI가 주는 답변만 듣고서 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AI의 답변을 듣고 그 링크를 누르면 그 링크가 가 있는 예를 들면 뉴스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도 구글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구글 광고의 노출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꼭 오픈 AI의 서치 GPT, 그러니까 챗 GPT의 어떤 검색 확장형인 서치 GPT의 공세도 위협적이지만 구글 스스로도 이 공세가 오다 보니까 자신들도 AI 검색을 강화하다 보니 검색 광고가 줄어들어서 구글의 그 찬란한 그 시장 지배율과 그 탄탄한 검색 광고 시장 지배율, 검색 광고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미래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금 알파벳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너무 답변을 잘 해주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또 링크를 통해서 가지 않는 검색 빈도가 좀 더 광고 매출이 줄어들 그러한 우려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글과 오픈 AI가 서로의 분야를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판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판도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선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쉽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방향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색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미 정해진 검색 습관이 있어서 AI가 나온다고 해서 한두 번 해볼 수 있겠지만 쭉 AI로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위력이 낮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위력을 좀 크게 그러니까 파괴력을 높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애플이 이번에 출시하는 애플 16입니다. 아이폰 16이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리가 대단히 지능이 좋아지면서 AI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거고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챗 GPT한테 연결해주고 챗 GPT가 실시간에 대한 질문은 바로 서치 GPT를 통해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아이폰에서 그냥 바로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시리야, 오늘 양궁 그 한국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 남자 단체전은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는 어떤 특정한 앱을 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리에게 물어보면 시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답변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시리는 서치 GPT의 힘을 빌려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름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멀티모달 같은 기능입니다. 멀티모달 기능은 여러분 이제는 AI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걸 통해서도 무언가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에다가 제 사진을 찍고 아래 위로 색상이 어울리는 것 같아?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패션 감각 없는 사람에게도 GPT가 오늘 옷 정말 못 입었어 너. 빨리 바꿔 입고 가. 아니면 이걸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바꿔 입으려고 했는데 난 그 옷이 없는데 그러면은 심지어 여러분 서치 GPT는 뭐도 할 수 있으면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색 티셔츠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구매 리스트에다 올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뉴스에 대한 검색들도 할 수 있고 저의 생활에 대한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로서 검색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쿠팡에서 유사한 제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켜봐야 될 문제는 정말로 구글이 위협에 빠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것은 애플 16이 나왔을 때 올 이제 9월 내지 10월 달에 이제 16이 나오잖아요. 이 16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업들이 검색의 습관을 정말 바꾸더라. 또는 새로운 검색 패턴을 시리와 함께 또는 시리에 탑재되어 있는 서치 GPT와 함께 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시장의 요동은 정말 25년 동안 요동치지 않았던 검색 시장이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이고 알파벳은 대단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애플이 16이 나왔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글의 지배력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에 대한 알파벳에 대한 안정적인 어떠한 성장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특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고 걱정하고 있는 거고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애플의 구글의 아성이 아이폰 16이 나온 뒤에야 위협을 받을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건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쨌든 지금 검색 시장에 대한 AI가 점점 더 확산되게 된다면 칩에 대한 그것도 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칩의 투자는 그러니까 AI 거품론의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H백을 그러니까 엔비디아 H백을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 샀죠. 이런 걸 대비해서 학습용으로 해서 알파벳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같은 회사죠. 알파벳과 구글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이 전체 2023년에 엔비디아가 생산한 H백을 40%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올해 말에 B백 블랙웰 1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블랙웰 100도 25% 저렴한데 퍼포먼스는 2.5배가 좋으니까 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대규모로 B백을 사겠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비용이 상승한다는 게 된다는 거고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재무제표상에서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의 H백의 감가상각에 의한 비용 상승으로 실질 이익률이 줄어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거품론이 이르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돈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은 작은데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안 팔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팔릴 건데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엔 칩 수요도 2025년 중반기부터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분석의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 동의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이라는 거고 이것들이 지금 월가에서 계속해서 퍼지면서 특히 골드만삭스의 분석 중에는 대단히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도 함께 같이 이 분석 보고서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AI 거품론들을 지금 월가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검색에 있어서 칩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칩은 이미 구매가 된 상태고 블랙웰까지 구매를 한다라면은 이것에 대한 AI 검색이 발전한다고 해서 추가 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GPT-4o 미니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미니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거의 저비용으로 검색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검색을 생각해서 이미 칩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칩을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칩 수요를 줄여버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정리를 좀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미 수요를 다 충족할 만큼 사들였기 때문에 블랙웰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테슬라 역시나 좀 AI 진심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머스크가 xAI에 7조 정도 투자하겠다,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그 의지를 좀 꺾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xAI에 대해서 테슬라가 투자하는 것. 이미 xAI는 여러분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60억 달러를 투자 받았고 지금 약 250억 달러의 지금 자산 가치를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네. 우리나라 돈은 이제 8조 달러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네. 이 부분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거는 주주들의 투표가 있어야 된다. 그냥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네. AI는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진심이고 어떤 사람은 로봇의 진심이지만 어떤 사람은 AGI라든지 일반 인공지능이라든지 생성 AI의 진심이고 거기에 전문성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인재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다 테슬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일부는 XAI가 데려가야 되죠. XAI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 XAI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서비스들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회사에는 명확한 시너지가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거고 저는 이 부분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투표한다면 전 주주들이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지금 거의 8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3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요. 네. 이 뭐 5억 달러, 8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XAI의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피를 섞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지금 XAI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두 네. 기업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렇죠. 두 기업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X.AI에서 개발되는 AI를 생성 AI를 네. 테슬라의 차량형 소프트웨어라든지 옵티머스의 소프트웨어에 통합시키고 결합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긍정적으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렇게는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테슬라의 그건 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회 때, 그러니까 네.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 즉 총 매출 이익률이 CO2 크레딧을 빼놓고는 감소를 했어요. 테슬라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네.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CO2 크레딧 매출, 즉 8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순수한 비즈니스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있는 규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빼버리면 테슬라의 실질, 그러니까 총 매출 이익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전망, 즉 저점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저점이 오지 않았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매도 물량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8월 8일에서 10월 11일로 연기된 것도 월가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3분기 실적은 대단히 지금 7월 달 실적이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좋은 편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분기별 실적에도 얘기했지만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적자예요.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손익분기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원래 차량을 여러 번 런칭을 하게 되면은 첫 해부터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팔려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면서 비용을 상쇄시켜주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그래도 이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올해 3분기하고 4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본 이펙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오스본 이펙트는 뭐냐면 만약에 내년에 이제 테슬라가 차량을 2개에서 3개 정도로 신차를 공개하게 됩니다. 네. 신차를 공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올해 차를 안 사버리죠. 그렇죠. 신차 나오면 사야죠. 신차 나오면 사야죠. 이걸 오스본 이펙트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 오스본 이펙트가 발생할 걸 생각해서 일론 머스크는 신차 발표를 최대한 늦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차 발표를 늦추니까 여기에도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네. 뭔가 새로운 차가 나와서 모델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면서 뭔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에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길 바라는데 계속 모델 3하고 모델 Y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모델 Y 주피터가 지금 나오게 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죠. 지금 모델 Y를 안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오스본 이펙트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3분기, 4분기 매출이 심지어는 떨어질 수 있어서 작년보다 2023년보다 총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려지만 이런 우려들을 극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로보택시의 네. 어떤 공개라든지 충분히 테슬라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들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 또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크게 되었기 때문에 네. 걱정이나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그 빅테크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아마존이 있는 메타도 거죠. 있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알파벳하고 유사한 반응들을 메타하고는 네.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핵심은 애저라는 서비스인 거고 애저가 분명히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얼마나 더욱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이게 평가가 엇갈릴 거고요. 네. 또한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광고 수익의 증가가 AI에 기반한 광고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AI로 인해서 광고의 효율성들이 좋아지면서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테무나 쉬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광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광고가 대부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수혜를 지금 메타가 보고 있는데 이 수혜가 2분기에도 계속 지속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월가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MS하고 메타의 반응에 있어서도 시장이 막 급등하고 반등하고 이러한 식의 현상들은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예고가 줄져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나 조금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신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